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과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가도 감시당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2022년 6월 한국국정원 조사실에 처음 앉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조사실이란 고문과 공포의 공간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영변 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핵물리학자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공화국의 핵개발에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핵무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저는 매일 실험실에 들어갔고 데이터를 분석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가을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핵실험 후 방사능에 피폭된 주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짓무르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은 핵실험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한 핵무기가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과학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 동료 과학자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반당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혀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연구소 전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어있는 꿈, 제가 연구한 무기가 제 가족을 향하는 꿈,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체제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과학의 공범자로 살 수 없다고. 제 아들만큼은 진실을 배우며 자라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핵개발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학자의 양심으로 증언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영변 핵연구소를 탈출해 이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북한 핵개발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진실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26살에 영변 핵연구소에 배치받았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영변 배치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수백 명의 졸업생 중 단 5명만 선발됐고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배치 통지서를 받던 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조국의 핵무력 강화에 이바지하거라. 아버지도 평양 기계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고 과학으로 조국을 지킨다는 신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변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로 4시간을 가고 거기서 다시 군용 트럭으로 2시간을 더 가야 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검문소와 경비초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북한에서 가장 삼엄하게 경비되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정문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높은 콘크리트 담장, 철조망, 그리고 무장한 경비병들, 출입증 검사만 3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다른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평양의 다른 어떤 곳보다 깨끗했습니다. 실험실 건물들은 비교적 현대적이었고 전기는 24시간 들어왔습니다. 평양도 자주 정전되는데 이곳만은 발전기가 따로 있어 항상 전력이 공급됐습니다. 식당에서는 매일 쌀밥이 나왔고 일주일에 2~3번은 고기 반찬도 나왔습니다. 제가 배치된 곳은 핵물리 연구실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이론 연구를 하는 부서였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서면 하얀 벽, 정밀한 측정 장비들, 그리고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컴퓨터는 외국에 비하면 낙후된 것이었지만 당시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숙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아침 점호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묵념을 올리고 당의 유일 사상체계 학습을 30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우라늄 농축 효율을 높이는 이론적 계산이었습니다.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 온도, 압력 등을 조절해 농축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수식과 데이터로 가득한 노트,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동료들과 토론하는 목소리. 저는 그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제 옆 책상에는 리 동무라는 선배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35살로 저보다 10년 먼저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핵분열 연쇄 반응에 대한 전문가였고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네.
우리는 지금 조국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있는 거야. 리 동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핵무기는 미제의 침략을 막는 방어수단이라고, 인민을 지키는 정의로운 무기라고. 점심시간이 되면 연구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쌀밥에 된장국, 김치, 그리고 계란이나 생선 반찬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니 당연한 대우라고 여겼습니다. 오후에는 실험실에서 실제 측정 작업을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는 상부에 보고됐고 특히 중요한 성과는 당 중앙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안한 농축 방법이 실제로 채택돼 효율이 15% 향상됐습니다. 그때 저는 표창을 받았고 김정은 동지의 치아 문구가 담긴 상장을 받았습니다. 조선노동당 만세! 시상식에서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제 가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20대 청년 과학자가 조국의 핵 개발에 기여했다는 뿌듯함.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연구소 생활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절대 외부에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구체적인 업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를 벗어날 때는 특별 허가가 필요했고 평양에 있는 집에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생활 총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여 자아 비판을 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실험 중 김일성 배지를 제대로 닦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혁명 가요를 부를 때 열성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사소한 것들이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연구소 안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외국 서적은 금지였고 당에서 허락한 과학 서적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며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불탔습니다. 2015년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평양의 소학교 교원이었고 서로 소개로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연구소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조국을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나라를 지키는 과학자란다. 아들이 4살 때 제 직업을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자부심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변에서의 10년은 저에게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줬습니다. 매일 실험하고 계산하고 연구하는 삶. 가끔 실험이 성공하면 동료들과 함께 기뻐했고 실패하면 밤을 새워 원인을 찾았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무기라고 믿었고 과학이 조국을 지킨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과학자였고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연구소 밖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는 외국 논문을 볼 수 없을까? 왜 실험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을까? 그 작은 의문들은 제 안에서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그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1년 9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여름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대규모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그 실험에 필요한 핵물질 농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연구소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로부터 치아 문서가 왔고 특별 배급으로 술과 고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무는 내일 평안남도 인민병원으로 출장을 가시오. 실험 후 이상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정도를 측정하시오. 상부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방사선 측정 장비를 챙겨 평안남도로 향했습니다. 동행한 사람은 보위성 요원과 군 의무관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보위성 요원은 말했습니다. 동무, 오늘 본 것은 절대 외부에 말하면 안 돼요. 국가 기밀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 건물 한 동이 완전히 격리돼 있었고 출입구마다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지옥이었습니다. 병실에는 30명이 넘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대부분 농민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졌고 피부에는 붉은 반점과 화상 같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토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운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동무,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핵실험 2주 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구토와 설사로 시작했고 그 다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면역력이 거의 없어서 작은 감염에도 위험합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방사선 측정기를 꺼내 환자들의 체내 방사선량을 측정했습니다.
수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일부 환자는 치사량에 가까운 방사선에 피폭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까? 절반은 한 달 안에 사망할 겁니다. 나머지도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방사선 치료 약물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 침대 옆에는 10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소녀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괜찮아, 우리 딸. 곧 나을 거야.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방호복을 벗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핵물질이 저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무, 괜찮소? 보이성 요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날 밤 영변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학자로서 15년 동안 헌신한 일의 결과가 저것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던 무기가 우리 인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리 동무를 찾아갔습니다. 제 선배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어제 병원에서 본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 동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전에 그런 일을 봤네. 2010년에도 핵실험 후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이건 당의 결정이야. 하지만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자네만 위험해져. 리 동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제대로 연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해도 자꾸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 동무가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실험 시 주변 주민 보호 대책 강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실험 전 주민 대피, 방사선 차폐 시설 설치, 사후 의료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도 해야 할 말은 해야지. 우리가 과학자라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네. 리 동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사흘 후 리 동무가 보위성에 끌려갔습니다. 출근하지 않기에 이상하게 여기던 중 오후에 연구소 전 직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운동장에 모이라는 지시였습니다. 2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보위성 간부들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리 동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보위성 간부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이자는 반당 반혁명 분자다. 당의 핵무력 강화 정책을 비판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에 동조했다. 이것이 배신자의 최후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리 동무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흙바닥에 번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표정을 지으면 저도 끌려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자들의 말로다. 모두 명심하라. 연구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해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리 동무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됐고 다음 날 아침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선배가 양심을 지키려 했던 과학자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진실은 죄이고 양심은 사치라는 것을, 과학자로서의 윤리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있어도 연구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 계산을 할 때마다 그 병원의 아이들이 떠올랐고 실험 데이터를 볼 때마다 리 동무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제 아들이 저처럼 양심을 죽이며 살게 할 수 없다고. 이 거짓된 과학의 공범자로 평생을 살 수 없다고. 탈출해야 한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것만이 리 동무와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리 동무가 처형당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영변 핵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탈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연구소 출입은 삼엄하게 통제됐고 평양 집에 가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제가 사라지면 즉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지고 국경은 완전히 봉쇄될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8살 아들.
혼자 도망치면 그들은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는 것은 성공 확률을 극도로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아내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평양 집에 가는 휴가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2021년 10월 저는 평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밖에 없는 짧은 휴가였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그래, 우리 아들 많이 컸네. 그날 밤 아들을 재운 후 저는 아내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탈북해야 해.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방사능 피해자들, 리 동무의 처형, 그리고 제가 느낀 절망과 두려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영변 과학자가 탈북하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양쪽 부모님까지 다 끌려가요. 알아.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아들은요? 아직 8살인데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데려가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으면 아들도 결국 나처럼 될 거야. 양심을 죽이고 거짓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것보다는 당신 혼자 가세요. 나와 아들은 여기 남을게요. 아내의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떠나면 아내와 아들은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것을. 안 돼. 우리 셋이 함께 가야 해. 내가 사라지면 당신들도 위험해. 저는 밤새도록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울었고 화를 냈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침이 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꼭 살려야 해요. 약속해. 목숨을 걸고 지킬게. 그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영변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국경까지의 루트, 탈북 브로커를 찾는 방법, 필요한 돈, 연구소 도서관에서 저는 북한 지리와 관련된 책들을 빌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게 연구 자료라고 둘러댔습니다. 평안북도와 중국 국경 지역의 지도를 조심스럽게 복사했습니다. 돈은 큰 문제였습니다. 영변 과학자의 월급은 북한 돈으로 5,000원 정도였는데 이것으로는 탈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였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1년 전 받은 특별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000달러를 받았었는데 몰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내도 개인 교습으로 벌어둔 중국 돈 500위안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약 3,000달러 정도였습니다. 부족했지만 시작할 수는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영변에서는 외부인 접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평양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달 휴가 때 저는 평양 통일거리 장마당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불법 거래들이 은밀히 이뤄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장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중국산 물건을 파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조선족 억양이 섞인 말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건을 사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 물건이 참 좋습니다. 혹시 중국과 연결이 있으십니까? 남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시오? 개인적으로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요.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일주일 후 이 주소로 오시오. 저녁 8시에. 일주일 후 저는 그 주소로 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동무, 어디를 가고 싶소?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3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동무 직업이 뭐요? 그냥 평양의 연구원입니다. 저는 영변 출신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알리면 거부당하거나 신고당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들, 셋이 함께 갑니다. 돈은 얼마나 있소? 3,000달러. 부족하오. 1인당 5,000달러는 있어야 하오. 지금 있는 게 전부입니다. 중국에서라도 일해서 갚겠습니다. 브로커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참 후에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2가지 조건이 있어. 첫째, 우리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오. 둘째, 나머지 돈은 한국 도착 후 1년 안에 갚아야 하오. 알겠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하면 위험하오. 국경까지 직접 가야 하오. 신의주 쪽 압록강을 건널 것이요.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2달 후 2월 설 명절을 이용해 탈출하는 것.
명절에는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보안도 느슨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영변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물건들을 조금씩 평양 집으로 보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의심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2022년 1월 설 명절 직전 저는 연구소 소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동무, 설에 평양 집에 가고 싶소. 좋소. 닷새 휴가를 주겠소. 가족들과 좋은 명절 보내시오. 소장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제 책상, 제 노트, 제가 계산한 수식들, 15년의 세월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USB에 몇 가지 연구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의 실상을 증명할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리 동무에게 쓴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하지 못한 일을 하러 갑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변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평양 집에서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만 챙겼습니다. 아들에게는 여행을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아주 멀고 좋은 곳이란다. 조금만 참으면 돼. 2022년 2월 1일, 설 연휴 첫날, 우리 가족은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신의주, 그리고 그 너머 중국, 살기 위한 도망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2월 2일 아침, 우리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설 연휴라 거리에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고향으로 가거나 친척을 방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새 옷을 입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빠, 기차 타는 거야? 신난다. 그래, 조용히 해야 해. 기차에서는 떠들면 안 돼. 평양역 매표소에서 신의주행표를 샀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제 직업란에는 국가연구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영변이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표를 내밀었습니다. 기차는 오전 9시에 출발했습니다. 신의주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좌석은 딱딱한 나무 의자였고 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시내가 멀어지고 농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겨울이라 논밭은 황량했고 간간히 보이는 마을들은 초라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조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도중에 검문이 2번 있었습니다. 보안원들이 기차에 올라와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무, 신의주는 무슨 일로 가시오? 처가댁이 신의주입니다. 설 명절이라 인사하러 갑니다. 가족들이요? 예, 아내와 아들입니다. 보안원은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돌려줬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오. 감사합니다. 겨우 넘긴 고비였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후 2시쯤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신의주는 평양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시내에서 20분 정도 걸어간 곳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오셨소? 예. 들어오시오. 집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중년 여자였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출발합니다. 5명이 함께 갑니다. 브로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라며 옥수수밥과 김치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밤 10시 출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브로커가 검은 옷을 나눠줬습니다. 밝은 옷은 다 벗고 이걸 입으시오. 그리고 절대 소리내면 안 됩니다. 국경수비대가 발견하면 총을 쏩니다. 우리는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작은 검은 잠바를 입혔습니다. 아이는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듯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안아줄게. 조용히만 있어. 밤 1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압록강 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20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의 압록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널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말하지 마시오. 손짓으로만 소통합니다. 브로커가 손전등도 없이 앞장섰습니다. 달빛에 의지해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간격을 두고 얼음 위로 올라섰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안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내는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10m쯤 걸었을 때 북한 쪽 강변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수비대의 순찰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채 엎드렸습니다. 순찰대원 2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스쳤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이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 누가 강을 건너겠어. 빨리 돌고 들어가자. 요즘 탈북자 많다고 했잖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린 채로 10분을 견뎠습니다.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순찰대가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쩍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앞서가던 젊은 남자의 발밑이었습니다. 조심! 브로커가 작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남자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첨벙! 물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2월의 압록강 물은 영하의 온도였습니다. 브로커와 다른 사람이 급히 남자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이미 퍼져버렸습니다. 북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서라!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뛰어요! 빨리! 우리는 중국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안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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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얼음을 맞히며 튕겼습니다. 하나는 제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괜찮아. 계속 뛰어. 물에 빠졌던 남자는 몸이 얼어서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브로커와 중년 여자가 그를 부축해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있었기에 속도가 느렸습니다. 50m, 40m, 30m.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총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에서 내려와 흙을 밟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을 내려놓고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물에 빠졌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서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황급히 그를 업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에서 30분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 조선족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으로 들어서자 그제야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물에 빠진 남자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우리 안전해.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그곳, 제가 38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안녕, 그리고 미안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동무에게, 그 병원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우리는 단동 근처 조선족 마을에 숨었습니다. 작은 농가 헛간이 우리의 은신처였습니다. 난방도 없고 창문도 막혀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5명이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비좁았습니다. 여기서 2주만 있다가 심양으로 갈 겁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리고 송환된 탈북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당합니다. 특히 영변 출신 과학자인 저는 확실히 총살감이었습니다. 첫날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에 빠졌던 젊은 남자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렴 증상이었습니다. 추워. 너무 춥다. 남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떨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브로커가 약국에서 약을 사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남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압록강을 건넜지만 중국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시신을 어떻게 하죠? 중년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밤에 산에 묻을 겁니다. 신고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날 밤 브로커와 조선족 집주인이 시신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묻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의 이름도 고향도 가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유를 꿈꾸다 죽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 일 이후 제 아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나도 죽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지. 2주 후 우리는 단동을 떠나 심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물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6시간 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양에서는 작은 여관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가짜 조선족 신분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진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더 필요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처음 약속은 중국까지만 데려다주는 것이었고 한국까지는 별도 비용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1인당 5,000달러, 3명이면 15,000달러입니다. 제가 가진 돈은 이미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1,000달러 정도였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일해서 벌든지 한국에 있는 사람이 돈을 보내주든지 해야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가 제 일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 불법 고용이었고 하루 100위안,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평생 연구실에서 일하던 제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내는 방에서 조선족 할머니가 주는 바느질 일을 했습니다. 한 벌 깁는데 10위안, 하루 종일 해야 50위안 정도 벌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만 갇혀 지내며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은 4,000달러, 아직 15,000달러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동무, 빨리 한국 가고 싶지 않소? 제가 다른 방법을 알고 있어. 무슨 방법입니까? 한국에 먼저 가서 돈을 갚는 거요. 선불금으로 4,000달러만 주면 나머지는 한국 도착 후 2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국에 있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공안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 4,000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합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다 없어졌어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그를 믿을 수가 있었지?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돈도 없고 한국 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세도 밀렸습니다. 조선족 집주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야 해요. 나도 장사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심양 외곽의 낡은 판잣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도 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습니다. 하루 200위안을 받았지만 일이 힘들었습니다. 영변에서 실험실에 앉아 계산만 하던 과학자가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장에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무스름하게 탄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허리,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38년을 과학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름 없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한국 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있었습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서 단속을 피해 신분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감시당했고 중국에서는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한 조선족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한국 NGO와 연결돼 있습니다. 선불금 없이 한국 도착 후에 갚으면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9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향해, 진짜 자유를 향해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2022년 11월 중국에서의 9개월 만에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난 브로커는 이전 사람과 달랐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지원단체와 연결돼 있었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짜 중국 여권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걸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갑니다. 곤명까지 이틀이 걸립니다. 심양역에서 곤명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침대칸 표를 끊었습니다. 검표원이 여권을 확인했지만 가짜 여권은 문제없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틀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차는 중국 대륙을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고 농촌이 지나고 산이 지났습니다. 중국은 너무 넓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살았던 제게 이 광활한 땅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곤명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따뜻한 남방 도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기다립니다. 라오스 비자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호텔방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아들은 답답해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빠, 언제 한국 가?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왔어. 일주일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10시간을 달렸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국경을 넘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자 받고 들어갑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라오스 관리가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너무나 쉽게 통과됐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의 공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오스에 입국한 우리는 수도 비엔티안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낡은 버스에서 15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지만 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비엔티안에 도착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 건물을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건물 옥상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라오스보다 태국이 더 안전합니다. 탈북자 처리 경험이 많고 한국 정부와 협조도 잘 됩니다. 우리는 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메콩강을 건너 태국 국경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합법적으로 입국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방콕까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몸이 하늘로 떠오르는 느낌에 아들은 신기해했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빠, 우리 하늘 날아. 그래, 정말 신기하지? 1시간을 날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열대의 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북한의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작은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거기서 탈북자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9개월 넘게 도망 다니던 일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내일이면 자유를 얻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과학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택시를 타고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대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깨끗한 외관, 그리고 정문 위에 휘날리는 태극기. 저는 한참 동안 그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빨강, 파랑, 그리고 하양.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깃발. 북한에서는 인공기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태극기 아래로 들어갑니다. 가자.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영변 해견구소에서 일했습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시원한 로비, 깨끗한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한국의 풍경 사진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우리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자 물과 과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도 울었고 아들도 울었습니다. 1년 가까이 도망 다니던 일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영변 해견구소 출신이시라고요? 예.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 연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신분, 탈북 경위, 영변에서의 업무, 북한 핵개발 현황, 모든 것을 낱낱이 물어봤습니다. 조사는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조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폭력이 없었습니다. 협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했고 세 끼 식사를 챙겨줬고 아들을 위해 장난감도 사다 줬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사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충성해도 보호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처음 온 사람도 보호해준다는 것이 조사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변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무의 처형, 방사능 피해자들, 제가 연구한 핵무기들,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속은 겁니다. 당신의 과학을 악용한 것은 북한 정권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어있다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비행기로 6시간이면 인천에 도착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우리는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멀어지고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 자유롭게 이동하는 사람들, 이것이 정상적인 세상이었습니다. 6시간 후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동무, 저 도착했습니다. 형님의 목까지 살겠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한국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인천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 높은 건물들, 달리는 자동차들, 영변의 어두운 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제가 1초도 안 돼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곳이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차에 태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본 한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쉼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수많은 네온사인과 광고판들, 북한 평양도 밤이면 깜깜했는데 이곳은 밤이 낮처럼 밝았습니다. 저게 다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원래 사람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도착했지만 건물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내받은 숙소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개인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나왔고 침대에는 포근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료수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천국이야? 저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원래 사람 사는 곳이란다. 과학자답게 살 수 있는 곳. 다음 날부터 3달 동안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률, 직업교육,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첫 수업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정부 정책에 반대해도 누구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문이 정부를 비판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정치를 토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인터넷 수업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무엇을 쳐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핵개발을 검색하자 수많은 논문과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참여했던 일의 진실이 여기 다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거나 검색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변 핵시설, 방사능 피해, 북한 인권 문제, 제가 몰랐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를. 하나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방사능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양심을 지키려던 동료가 처형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당신의 과학을, 당신의 양심을, 당신의 인생을 빼앗긴 피해자입니다. 이제 여기서 치유받으세요. 하나원 3달이 끝나고 우리는 서울 근처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난방도 모두 작동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마트였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저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한 음식들, 쌀, 고기, 과일, 채소, 과자, 음료수.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이거 다 살 수 있어? 그래,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단다. 저는 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변 출신 핵물리학자였지만 한국에서는 학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 경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구원으로 일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입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위한 원자력을 연구합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이 됐습니다.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들어가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요라던 아내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꿈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북한 인권단체 강연에 참여합니다. 영변의 실상을, 방사능 피해를, 리 동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립니다. 북한 핵개발은 인민을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과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강연을 마치면 항상 리 동무를 생각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연구소로 출근하며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자유롭게 날아가는 비행기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기적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영변으로 끌려가는 꿈, 리 동무가 총에 맞는 꿈, 방사능에 피폭된 아이들이 제게 손을 뻗는 꿈.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이면 안도합니다. 여기는 한국이다. 나는 자유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과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과학조차 거짓에 복무합니다.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민을 희생시킵니다. 저는 그 거짓의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과학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보고 1년을 도망다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얻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진실을 추구할 자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동포가 있습니다. 영변에서는 여전히 과학자들이 양심을 죽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방사능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자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연구실로 출근합니다. 깨끗한 실험실에서 평화로운 연구를 합니다. 데이터를 보며 논문을 씁니다. 동료들과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매일의 기적입니다. 저는 북한 영변 핵연구소 출신 과학자였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이 자유에 감사합니다. 리 동무, 당신의 용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실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